부산의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쓸 도시락 재료를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늘 하던 일이라 아무 감정도 없었죠. 그런데 냉장 코너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긁힌 헬멧, 왼쪽 발을 살짝 절뚝이며 서 있는 남자. 저는 그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18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 강현우, 제 남편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와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얼어붙은 채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두부팩이 바닥에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편의점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편의점 문을 급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119 구급대원 제복을 입은 청년. 제 아들 서호였습니다. 당직 후 잠시 들른 길이었죠. 그 아이의 시선이 현우에게 꽂히는 순간 서호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굽니까? 칼처럼 차가운 목소리. 18년간 쌓여온 분노가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딩동 소리만 텅 빈 공간에 남았습니다. 서호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 사람, 설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떨리고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18년 만에 마주한 진실과 서로를 다시 이해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 꺼진 카페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천천히도 너무 빠르게도 뛰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주쳤던 그 얼굴, 18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꿈처럼 악몽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할 수 없던 과거의 문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18년 전 우리는 작은 전통시장 물류업을 함께 꾸려가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밥상 위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서호는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해맑은 아이였죠. 그러나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우의 동업자가 수억 원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며칠 뒤 전화가 울리고 문이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심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찾아왔습니다. 돈 갚아. 너네 남편 어디 갔어? 대출은 부부 공동 책임이야. 아직 어린 서호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자다가도 울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괜찮아, 괜찮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지만 현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씻어도 눈빛은 늘 멍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우는 손등에 멍을 만들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손을 떨며 담배를 피우려다 떨어뜨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들어온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신발장도 현우의 자리도 문 앞에는 구겨진 공과금 고지서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메모도 그 어떤 말도 없이 그렇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서우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묻곤 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오늘은 오겠다. 그치 엄마? 저는 매번 웃는 척하며 그래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였는지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와 서우는 지옥 같았습니다. 연체 독촉에 시달리며 서우가 겁먹을까? 차 앞 스티커를 몰래 뜯어내고 밤마다 플래시 들고 빈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 한다. 이 아이가 더는 무너지는 걸 볼 수 없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오랫동안 혼자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8년 전 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의점 냉장 코너의 푸른 불빛 아래서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진 그 뒷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왜 18년 만에 나타난 건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몇 달. 저는 매일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돌아왔을까? 그렇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 의자, 수건 하나 걸려있지 않은 욕실, 조용한 현관. 어떤 날은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독촉 전화는 더 잦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게 연락해 남편 소식 아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전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여전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서울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 이혼 절차를 시작할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실종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우의 학교 상담교사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불안이 심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되는 것도 겁났지만 더 무너지는 아이를 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18년 함께 살았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제 이름을 적어야 했습니다. 볼펜으로 쓰는 그 짧은 순간조차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죠. 아빠는 바빠.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숨기고 있는지 서우도 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카페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낡은 골목, 세평 남짓한 가게, 기둥은 삐걱거리고 첫날 손님은 단 2명. 그런데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서우의 교복가, 도시락가, 월세, 전기세, 누군가 대신 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우는 누구보다 씩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사진 속의 그 아이는 든든한 어깨를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119 구조 구급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카페 주방에서 칼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뿌듯해서, 벅차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우리는 18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았고 아이도 제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편의점에서 현우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묻어둔 과거는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편의점에서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서우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어두는 것만으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요. 그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하고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서우가 혼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아이였는데 그날은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그 사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아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우야, 엄마도 잘 몰라. 그 사람이 왜 이 도시 근처에 있는 건지.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서우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누르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18년이야, 엄마. 그동안 우리가 겪은 게 뭔데? 그 사람은 이제 와서 왜 나타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서우야, 사람 마음은 말보다 더 복잡해. 아빠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다 알고도 사라진 게 이유가 돼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감정을 터뜨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자원봉사팀과 함께 오래된 주택가 배관 점검을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었죠. 그런데 그날 거리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낡은 작업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배관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실루엣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자꾸만 그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손을 움직이는 방식, 고개를 숙이는 버릇, 모두 현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본 서우의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전등 밑에 작은 흙자국이 보였습니다. 작업화 자국. 누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문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초인종도 도어락도 건드리지 않은 채 아주 조심스레 다녀간 흔적. 마치 여기까지는 왔다. 하지만 들어갈 자격은 없다. 그런 말 같았습니다. 18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까지 다가올지, 왜 다시 나타난 건지,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아래쪽에서 툭 또르르 익숙한 누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급히 동네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관이 또 새네요. 오늘 중에 가능하세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손등에 오래된 흉터, 빠르게 숨을 고르는 그 사람. 문을 연 수리공은 현우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자 움찔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18년 전 마지막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떨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싱크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리는 금방 끝납니다. 말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힘없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배관을 분리하고 닫고 새 패킹으로 조심스레 교체했습니다. 20분 남짓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리가 끝나자 현우는 작업복을 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황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그때의 상처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의 눈이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신 사실을 말하려고요.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숨을 삼키며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다음 문장을 버틸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조용히 18년의 그림자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강현우라는 이름도 버리고 강철수라는 가명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공사판을 떠돌며 막노동, 배관 보일러 수리, 밤에는 창고 경비까지 했답니다. 그날 당신이랑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내가 사라지는 게 그때는 최선이라고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를 그제서야 처음 들었으니까요. 18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둘이 사는 동네 근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렇다고 용서받고 싶단 말은 아닙니다. 제 심장은 아픈 듯 그리고 어지럽게 뛰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우는 마치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다시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수리가 끝난 싱크대 밑에서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인생을 멀리서라도 돕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영수증도 비용도 받지 않고 카페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왜 그토록 깊게 울렸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는 그가 바꾼 새 패킹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제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카페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서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조금 늦어요. 근처 오피스텔에서 큰 화재 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보음, 무전기 소리,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제 심장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심해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몇 시간 뒤 TV 속 속보 화면에 서우가 근무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이 붉게 타올라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경광등, 연기 사이로 보이는 사람들.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굽어졌습니다. 서우야, 제발. 그러나 제 눈을 멈추게 한 건 화면 구석에 잡힌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조금 절뚝이는 걸음. 현우, 서우는 구조팀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이미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대원들은 계속한 구조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환기 댐퍼 열어야 한다. 건물 구조하는 사람 있나? 대원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 도면도 부실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조를 파악하기엔 너무 복잡한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남자가 현장 안쪽으로 비틀비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건물 배관하고 공조 설비 몇 달 전에 제가 수리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설비공이야? 예. 댐퍼와 소화전 라인 위치 압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답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TV 화면에 얼굴이 크게 잡힌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지휘관은 한치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좋다. 같이 가자. 그리고 그들은 지하 설비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몇 분 뒤 화면 아래 자막이 떴습니다. 환기 댐퍼 개방, 연기 배출 시작.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다시 건물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방독면을 쓰고 뛰어가는 대원들 사이에 서호의 등 번호가 보였습니다. 아들아, 제발 무사해. 화면은 정신없이 바뀌었습니다. 대원의 외침, 연기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뒤를 따르는 서호, 그리고 맨 뒤쪽 지하에서 올라오는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현우.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살아나오는 걸 본 순간 제 가슴은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18년 전처럼 도망친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뛰어들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잠시 뒤 현장에서 들려온 인터뷰. 설비실 구조하는 분이 아니었으면 상황이 훨씬 더 위험했을 겁니다. 지휘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서호와 대원들이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는 장면. 지하 설비실 지원자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TV 화면 속 모습만 봐도 그의 어깨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미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 현우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화재 사고가 있던 그 주말, 서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손목에 감긴 화상 연고를 바라보거나 창밖 먼 곳을 멍하니 보는 모습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아이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녁 무렵 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그때 지하 설비실에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서호는 오래된 숨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왜 그런 데까지 들어간 걸까요? 그 사람 저 알았을까요? 그 질문은 분노가 아니라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어떤 희미한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호야, 아빠가 왜 그랬는지는 우리도 아직 다 몰라. 하지만 너를 지키려 한 건 틀림없어 보였어. 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
나 아버지 부르고 싶어요. 그 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그 순간 제가 숨을 들이마신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119 구조대 표창식 날, 서우는 정복 제복 깃을 다듬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 초대할래요. 저는 놀랐지만 아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서우는 카페에서 적어둔 작은 쪽지를 조심스레 들고 나갔습니다. 그 쪽지에는 아버지가 배관 수리하던 현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창식 당일 부산시청 대강당은 대원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모석 한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고 제 바로 옆자리는 서우가 일부러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기 1분 전 누군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수십 년 전 그가 좋아하던 문양 없는 단색 셔츠를 입은 남자, 현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 부탁받아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18년 전 집을 나가던 날 문틈에 남겼던 침묵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묵직한 감정이 가슴에 차오르고 있었지만 흘러나오지는 못한 채 움찔거리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서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부산 동부소방서 구조대 강서호 대원.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우는 의젓하게 단상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우의 시선이 부모석에 앉은 우리 두 사람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18년 만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두 분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저도 그 순간 숨을 삼킨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셋이 같은 공간에 섰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같이 갑시다. 현우는 숨이 멎은 듯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부서졌던 이름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날 저녁 바람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걷는 골목길은 예전의 집 앞도 18년 전의 상처도 잠시 잊게 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몇 걸음 뒤에서 우리의 발소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만 보던 사람, 그가 제 옆을 걷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우는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마치 들어와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식사라도 같이 하죠. 그 한 문장을 꺼내기까지 18년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카페 뒤 방의 작은 부엌에서 저는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저 우리가 평생 먹어오던 가장 평범한 집밥. 그런데 그 평범함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서우와 현우가 어색하게 몇 마디씩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괜찮았냐? 네, 아버지. 그 짧은 대화가
제겐 숨이 막힐 만큼 벅찬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3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18년 동안 비어있던 그 3번째 자리에 현우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앉을 수 있게 해줘서. 목소리는 작고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그의 그릇에 가만히 떠넣어 주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숟가락씩 뜨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서우가 물을 따르는 소리, 그 작은 생활의 소리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만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더 이상 고통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현우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나는 아마 평생 미안해야 하는 사람일 거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도와가며 살아보자는 거죠. 현우의 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앞에서는 다시 사라지지 마세요. 그 말에 현우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않겠다. 오랜 세월 서로를 잃었던 3사람이 그날 한 식탁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생선구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부엌에서 그날 밤 서우가 잠든 뒤 저는 세탁기 위에 기대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18년의 상처가 단숨에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그냥 서로를 지켜주는 작은 동반자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때로 돌아오고 때로 멀어지고 또 때로 다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남는 이야기,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